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게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럭저럭. 특히 일본의 지금 지진 상황 때문에 그것도 새해 1월 1일부터 그렇죠. 난 거잖아요. 1월 1일 날 일본에서는 뭐 그 노또 한도? 예. 한국어로 읽으면 노등 반도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네.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네다에서 일본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일본 충돌했다고. 자위대 해상 자위대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예. 불이 났죠. 그래갖고 300 몇십 명이 다 대피하고 난리 났었죠. 그 연초부터 좀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뭐 아주 난리 났었어요. 거기가 일본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진원지가 도야마현 거기는 도야마 북쪽 90km 해역. 그렇죠. 이시카와 현이에요, 정확하게. 네. 이시카와 현하고 도야마 현하고 후쿠이 현하고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지역인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해 접한 지역, 니가타 이쪽 언저리.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어로는 노토한도라고 하는데 네. 노동 한국어로 그대로 한자 읽으면 노등 반도라고 읽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반도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인데 거기서 지진이 났죠. 엄청 큰 지진이 나가 7.3. 그 7.4. 네, 7.4 나갖고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근데 뭐 이제껏 왔던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는 2011년.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피해가 그거보단 적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피해가 크죠. 막 쓰나미가 많이 이렇게 오고 쓰나미도 그랬던 왔는데 네. 쓰나미는 그렇게 동일본 대지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피해 현황 같은 걸 보면 사망자가 한 128명 정도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그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예. 못해서 행방불명인 사람이 195명. 이게 어제 날짜예요. 중경상이 513명. 그다음에 2,000명 정도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파괴돼서 네.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 고립돼 있고 28,000명 정도가 피난. 거의 뭐 망가져도 못 사니까 이재민이 그 정도 발생해서 피해가 커요. 근데 지진 피해가 세 종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진이 피해 났으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지니까 피해를 입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진의 피해는 세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일단 건물이 무너지니까 피해를 입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액상화라고 해서 아. 그 도로 밑에 지하수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땅 밑에 그럼 지하수가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멀쩡한 집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죽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깔아놓는 거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 8층짜리 건물 하나가 옆으로 넘어졌죠. 네. 옆으로 그대로 90도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그 빌딩에 깔린 집이 또 되게 많고 그런 식의 어떤 액상화로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피해인데요. 그 집 아까 28,000명이 피난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피난 가신 분들이 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독사 같은 것도 나오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당장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승용차 안에서 살거나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이코노미 증후군인가 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런 정도의 지금 피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 진도가 7.4로 비교적 컸다라는 거. 이게 예전 지진하고 좀 다른 점도 있나요?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세월이 흘러서 예전보다 그 고령화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이번에 피해났던 부분들은 고령화율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은 데예요. 50%예요. 그 지역이 그 특히 지역이. 50%요?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 정도 연세가 되면 혼자 살거나 뭐 노인들끼리 살 거 아니겠어요. 시골이니까. 예. 그러면 집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지은 집일 거잖아.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 넘어갈 텐데 진도 7 정도 되면 버틸 집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을 노인분들만 사시는 집이다 보니 그걸 돈 들여서 고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칠 필요도 못
바뀌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게 많고, 두 번째로는 쓰나미도 오고 네.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럼 민첩하게 도망가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 나이에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여기 나가서 어딜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민첩하게 피난도 못 가다 보니 쓰나미도 들어오고 집이 무너져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로는 육로가 차단이 돼가지고요. 반도인데 도로가 완전 파손돼가지고 차단이 됐으니까 구조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구조를 들어오려면 이제 차로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로 해서 들어오거나, 근데 바다도 지금 쓰나미 때문에 걱정돼서 못 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헬기 같은 거를 동원해야 되는데 예. 그런 헬기가 민간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위대를 통해서 뭐 부탁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원활하지 않고, 여진이 요번에는 엄청 많았어요. 한 1000번 정도. 1000번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지니까 다 해서. 7.3 이후로 뭐 5 정도 되는 거, 6 정도 되는 게 뭐 몇십 회, 몇백 회 되고, 네네네. 점점 해갖고 진도 3까지 내려가면 1000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건물이 세게 흔들려가지고 앙상하게 위험하게 버티고 있는데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하면 그 뒤로는 살살 쳐도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마침 비가 왔어요. 2일날, 3일날. 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더 심해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야, 근데 이게 또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대응하는 것도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쵸.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집을 또 보수하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추가로 투자해서 집을 더 보강하시기도 어려운 측면인 거고. 이번에 특히 화제가 됐던 게 그 재해방송 아나운서가 너무 네. 살벌하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식의 아나운서 너무 오버한다. 비판도 살짝 있었는데 예. 결국 칭찬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재난방송은. 그 재난방송은 좀 과할 정도로 해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정도로 그 열심히 재난방송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피해가 큰 거죠. 저 어디서 봤는데, 일본에서는 재난방송을 하는 것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무슨 TV 도쿄가 나오면 그게 최고 수위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어느 방송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요? 일단 NHK는 주간 방송사고요. 예. 기본적으로 NHK가 주간 방송사고, 예. 그 다음에 그 재난방송 어느 정도 일정 피해 이상이 되면 네. 모든 방송국의 방송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올스톱이에요. 그 전부 재난 방송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하면서 위쪽하고 옆쪽이 이제 재난 방송에서 사용하는 라인이고, 이 부분만 기존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모든 방송 올스톱하고 재난 방송으로 돌아갔죠. 근데 TV 도쿄는 뭐예요? 이게 TV 방송사 이름이? 도쿄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방송국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BS 같은? 민영. 민영. 테레비 도쿄. 네네. 근데 민영 방송인데 거기마저 재난 방송을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구나. 이런 모조리다. 느낌인 거예요. 공영 방송이면 당연히 이제 재난 방송 주간사일 테고, KBS처럼. 근데 TV 도쿄처럼 규모가 커지면 모든 걸 다 하는, 모든 방송이 다 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봤는데, TV 도쿄에서도 재난 방송을 하면 이거 진짜 큰 거다.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도 좀 더 큰 이제 여진 없이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재해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재해가 엄청 많잖아요. 뭐 예. 쓰나미도 있지만 뭐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 피해 같은 것도 많고,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훈련이 참 잘 돼 있기도 해요. 잘 돼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령화가 진행돼 버리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해줄 게 없고 뭐 이래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느낀 게 그 훈련 대비 같은 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그 1월 1일 날인가 2일 날 있었던 일본 그 민항기 잘과 해상 자위대 비행기가 충돌한 거. 활주로에서 충돌을 했는데, 요는 잘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정상적인 착륙 허가를 받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해상 자위대, 해상 보안청 비행기는 그 활주로 전에 서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려오면서 잘기의 왼쪽 엔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불이 났죠. 그래서 그 해상 자위대 이쪽 해상 보안청 비행기는
6명 정원인데 조종사만 살고 다 그래요? 저거 돌아갔다고 하고 대신에 이 보잉기는 보잉 737이거든요. 거기 많이 타고 300명 가까이 탔는데 그 불 나면서 활주를 해 나가면서 딱 서가지고 한 20초간은 비행기에서 이제 탈출을 못 하고 있다가 나머지 20초, 30초 만에 다 탈출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뉴스에서 보니까 한 명도 안 남고. 근데 그 활주로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앉아 있어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바퀴 닫자마자 다 뛰쳐나가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저기 조용히 해라. 저기 따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스스로가 서로 간의 경계라고 그래야 되나?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 제 시에는 그게 이제 침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2개, 맨 뒤에 1개, 문 3개를 열어가지고 탈출을 다 시켰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쪽 승객은. 그리고 다행히 탈출한 후에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종사가 전 좌석을 다 확인하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서사가 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대난에 대해서 그 재해 대책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끝없는 훈련을 하니까 그런 훈련을 물론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하겠지만 엄청 많이 했고요. 그 매뉴얼대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됐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내려왔다라는 게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 이제 비행기를 타건 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옛날에 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게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이제 수없이 어느 정도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응 같은 거는 참 좋았는데 이번에 그 지진 후속으로 지진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속상한 일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태원이나 세종시나 해병 사망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정부 대응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본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 상황에서 최선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구호대가 들어가서 구호물자를 주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래도 현장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재해 지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군인밖에 없잖아요. 이게 일본도 자위대가 있고 자위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게 되게 늦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자위대 출동이. 근데 왜 늦었냐면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일본인으로 봤을 땐 씁쓸하겠죠. 뭐냐면 자위대가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떤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름도 자위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의 그 자유로운 이동을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이거 지금 긴급하게 자위대 출동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총리 대신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총리 대신이 방위 대신한테 부탁을 해서 방위 대신이 자위대 지시를 해서 그래서 그 자위대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출동을 하거든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 난 뒤에 뭐 이틀이 지났니 3일이 지났니 했는데도 뭐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깔려 있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식량 문제, 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본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재해 대책을 좀 잘한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 아까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부 대응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막 바꾸자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국민성 자체가 그런 걸 안 하는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어서 결국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시끄럽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은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근데 좀 우스갯소리로 재밌기도 한데 우리가 그 8.15 광복절 날 네. 일본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 거기 나오죠. 보면 그 일본 천황이 그 항복선언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네. 그 좀 가늘은 목소리로. 예.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다에를 가타키요 다에 시노비 가타키요 시노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방송이 되거든요, 주로.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다 보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거겠죠. 그냥 일단 참고 견디자. 요게 더 먼저라는 거죠. 일본 그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요. 우리 그게 같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막 끄집어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난상토론 벌어지고 막. 여기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은 안 들려요. 그래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도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좀 느리게 변하는 그럴 그런 수밖에 것 없는 같아요. 거고요. 일단 뭐 우리가 당장 참고했으면 하는 거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집집마다 다 줘요. 어떤 책자 같은 거예요. 책자 같은 예. 거 다 주고 그다음에 또 해저드 맵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는 그 땅, 예. 그 동네 어떤 특성상 네. 어디는 비가 오면 몇 센치 정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도 위에 매핑돼 있는 그런 책자들을 준다는 거지. 해저드 맵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를 그죠? 아날로그지만 네. 종이책을 줘서 문제지. 해저드 맵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아 우리 동네 여기가 위험하구나. 비 제일 많이 오면 여기는 제일 먼저 그렇지. 가지 말고 뭐 피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그쵸. 되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면 네네네. 그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번거지 같은 거 다 애들 나눠주고 그렇죠. 모자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쓰고. 모자 쓰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훈련을 수시로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요즘 걱정이 되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지진대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땐 전혀 지진이라는 게 없었는데 요 근래 뭐 네네네. 포항에서도 있었죠? 네네. 있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몇 년 전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쪽 그 때문에 한국도 강릉에 쓰나미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 동해는 이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서 방파제가 돼서 네. 쓰나미가 일로 왔다가 절로 가죠. 이게 돼서 너울성 파도가 커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래도 지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예, 장래적으로는 뭐 100% 안전한 건 없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보니까 건축 기준으로는 뭐 진도 7을 지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괜찮겠죠. 근데 엊그제 뭐 요 근래 들리는 그 순살 아파트라 그러나 철거 빼먹고 하는 네네네. 거. 네. 그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이 정도 없어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네. 그런 지진이 오게 되면 심각한 거죠. 이번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쪽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이게 좀 세게 와가지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요. 한편으로는 또 그 건너편에 우리나라 울진 이 언저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지진 그러면 뭐 땅이 쩍 갈라지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지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지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과 직하 지진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보면 옛날 집들은 벽돌로 진 집이 많잖아요. 네. 1층짜리 옛날 집. 옛날 집. 예. 옛날 집 아직도 많잖아요. 그 양옥집이라고 하던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 번 오고 이거 한 번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또 그 고층 빌딩 많고 고층 아파트 많은데 걱정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초에 그 수도권에서도 몇몇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 예. 그 뭐 대피하다 계단에서 음. 질식해서 죽고 뭐 어떻게 뭐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아빠가 죽고 뭐 이런 얘기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근데 중요하고. 그 일본이 이제 옆 나라가 지진,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의 그 재난 방지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항상 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이제 자연재해 없이 되게 이제 좋은 한반도 땅에서 살다 보니까 체감을 또 못하고 있겠고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